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을 이야기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인데 이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66입니다. 30살 때부터 함께 어울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형수라고 불렀는데 사실 친구지만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사업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 아이들도 비슷한 나이에 낳았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 증인으로 섰고 명절이면 양가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건 제가 62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같이 등산 가자고 했던 친구가 이틀 후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눈물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슬픔보다 황망함이 앞섰습니다. 친구의 아내,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간 형수라고 불러왔던 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경자였는데 저는 항상 형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분은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음식을 챙기느라, 아이들을 다독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깊이 무너져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후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형수님 댁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에 대한 의리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분이 걱정되었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구가 나갔다고 하면 가서 갈아드리고 보일러가 이상하다고 하면 수리기사를 불러드리고 가끔 근처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며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외출이 줄어들었고 저 혼자 형수님을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친구의 아내에 도움을 드려야 하는 어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와줄 때만 내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아이들은 다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형제들도 제 살기 바쁘고 이웃들은 혼자 사는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형수님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61살이었고 저는 62살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외로움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남의 횟수도 늘었고 대화의 내용도 깊어졌습니다. 형수님은 친구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처음으로 털어놓으셨습니다.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감정 표현이 너무 없어서 수십 년을 정서적으로 굶주린 채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결혼 생활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산 부부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무감각해진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그 경계를 어쩌면 모르는 사이에 넘어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형수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개월간 쌓여온 감정이 그날 그 자리에서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죄책감과 위로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죽은 친구에 대한 배신감,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이상한 충만감. 이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저는 한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니어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면 인간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인가? 저는 그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형수님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 달에 몇 번 그분 댁에 들렀고 여전히 밥을 함께 먹었고 여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가 생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오히려 더 차분해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당신은 괜찮으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 말이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20살에 결혼을 했고 그 이후의 삶은 거의 전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먹었고 가고 싶은 곳보다 가족이 원하는 곳을 갔고 말하고 싶은 것도 대부분 속으로 삼켰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나쁜 삶이었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자신이 온전히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세대 여성들이 얼마나 긴 시간을 자신을 지우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관계를 단순히 도덕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아내가 있는 남편이고 형수님은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저는 그 시기에 스스로와 아주 솔직한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형수님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심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위로와 빈자리를 채우려는 충동인가? 내가 이 관계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관계가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대한 거짓말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그분이 외로울까봐 찾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그저 친구의 의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이 있냐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아내는 50년 가까이를 함께 산 사람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웠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텼고 나이 들어가는 것도 함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국 형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를 이대로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제가 그분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이 방향으로는 가면 안 된다고. 그분은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신 후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섭섭해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화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다시 조금 달라졌습니다. 만남의 빈도가 줄었고 서로가 의식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리가 어색하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진짜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시니어 세대의 남녀 관계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감정의 결이 더 깊고 외로움의 무게도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과 거리를 두기로 한 이후 저는 한동안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찬바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아주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 것이 늦은 것인지 아니면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5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감정에 대해 배운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 년을 살면서 제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감정 표현이 훨씬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 기쁘다고 하고 서운할 때 서운하다고 하고 화가 날 때 화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때로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느냐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옳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형수님과의 일은 저를 깨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관계 자체를 긍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제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밥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옷이 잘 어울리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어색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많이 녹였습니다. 50년 가까이를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웃음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서로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형수님은 그 이후로도 가끔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시작한 취미 이야기,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이야기, 손주가 생겼다는 이야기. 그분은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수님의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어떤 남자분과 자주 만나는 것 같다며 혹시 알고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잠시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수님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반갑고도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어머니가 선택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현명한 분이시라고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수님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분에게는 남은 삶을 함께할 사람이 생기는 것이 분명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시녀 남녀 관계의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감정은 이성적으로 정리했다고 해서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한쪽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그 무렵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먼저 보낸 후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오래된 여자친구와 가까워지면서 주변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반대하고 친척들도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괴롭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시니어의 감정을 얼마나 좁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도 없어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사랑을 말하면 주책이라 하고 나이 든 사람이 설레인다고 하면 철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나이로만 보는 편협한 시선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외로움도 느끼고 설렘도 느끼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유무가 아니라 그 감정을 품위 있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공부입니다. 그 지인과 나눈 대화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분이 털어놓은 고민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 길에서 멈춰섰고 그분은 아직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주변의 시선입니다. 자식들의 반응, 친척들의 수군거림, 오래된 친구들의 걱정 섞인 충고. 이것들이 당사자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선이 두려워서 감정 자체를 없애버리려 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오랜 관계들과 얽혀 있습니다. 내 감정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감정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시니어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는 그 지인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을 만날 때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고.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더 말끔하게 차려입고 더 열심히 걷고 더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관계의 건강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더 솔직해지는가, 더 따뜻해지는가, 더 살고 싶어지는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숨어야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고 불안해지는가. 이 두 가지를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의 방향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과 나쁜 상황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은 좋은 사람인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감정이 한쪽만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형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상황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친구로만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들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변하거나 줄어들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혼란을 겪습니다. 형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낯설고 두려운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역할을 잃어도 사람입니다. 오히려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을 걷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자신과 친해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과 친해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채우려는 충동이 줄어듭니다. 형수님과의 관계도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는 제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한 방식으로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연하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한 번은 둘이서만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오래된 동네를 함께 걸으면서 젊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늘어났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달라진 것 같다고. 뭔가 더 부드러워졌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이유를 아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한편으로는 계속 무겁게 했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한 일입니다. 특히 오래 함께 산 배우자에게 숨겨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무게는 관계 전체를 조금씩 짓누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든 비밀 위에 세워진 것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감정이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숨김 위에 쌓은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용기입니다. 감정에 솔직해지는 용기, 선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용기. 이 세 가지 용기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관계를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 용기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용기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떳떳하게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유혹이 느껴질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형수님과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호라비로 등산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수줍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분의 목소리에서 그런 수줍음을 들으니 저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깊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이켜보면 형수님은 제게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제 결혼 생활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제 삶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경험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혼란스러웠고 부끄럽기도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더 간절하게 연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깊어집니다. 그 감정 자체를 제약시하거나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감정은 많은 경우 외로움에서 출발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외로움이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폭발하듯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전부로 착각하면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강렬할수록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배우자가 있는 분이 다른 인연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온전한 감정이 아닙니다. 진심은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포함합니다. 네 번째로 관계의 경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선을 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경계가 흐려지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스스로에게 이 관계는 어디까지라는 선을 분명히 그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혼자 삼키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저는 압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글로 쓰거나 혼자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은 표현될 때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지금 66입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지만 그 하루들이 지금은 소중합니다. 아침에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저녁에 나란히 앉아보는 뉴스, 잠들기 전 짧게 나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합니다. 형수님은 지금 새로운 인연과 잘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응원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웃는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죽은 친구도 그것을 원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감정들을 만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흔들리면서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은 지금 비슷한 감정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 감정을 품위 있게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